이 코닝이 메타랑 8조 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광섬유 업체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얼마나 기존의 구리선을 광섬유로 대체할지를 여실히 메타하고의 8조 넘는 계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도 플렉시블하게 꺾임이 가능한 이 고부가 광섬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용 광섬유도 생산이 지금 사실은 공급 부족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고부가 광섬유 수요가 강해서 범용 광섬유 공급 부족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쪽도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말 그대로 광섬유를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발적으로 AI 가속기 생산량이 YOY 전년 대비 40%씩 증가하면서 이 GPU와 GPU를 연결하는 GPU 클러스터들끼리의 광섬유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는 건 사실입니다. 전통적 CPU 서버 대신에 AI 데이터 센터는 최대 많게는 36배의 광섬유를 소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렉 내부의 구리선의 최대 단점은 열 전달 효율이 약하고 멀리 못 쓰고 막 구리선 엄청나게 꼬여 있잖아요. 그죠? 그거 멀리 데이터 전달 효율도 떨어지고 최대 거리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광섬유로 바뀌는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올해 초에 세계 최대 광섬유 업체 사실은 화학기업으로 더 알려진 코닝하면 또 유리로 생각하실 거예요. 이 코닝이 메타랑 8조 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광섬유 업체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얼마나 기존의 구리선을 광섬유로 대체할지를 여실히 메타하고의 8조 넘는 계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는 고부가 제품 데이터 센터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도 플렉시블하게 꺾임이 가능한 이 고부가 광섬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용 광섬유도 생산이 지금 사실은 공급 부족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는 아예 지금 만들 수 있는 캐파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섬유에 들어가는 소재가 유리 프리폼이라고 하는데요. 유리 프리폼에 만드는 기간이 제조 기간이 최소 24개월이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 프리폼, 광섬유 앞단의 원자재단부터 공급에 병목이 생긴 겁니다. 24개월에. 그러니까 지금 유리 프리폼 만드는 회사들은 다 풀캐파, 110% 넘는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섬유 가격이 작년만 해도 킬로미터당 10에서 15불이었는데 현재 킬로미터당 25에서 35달러로 50% 넘게 올랐어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나오는 탑티어 광섬유 업체들도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상반기에 5% 미만이었다면 올해 25%까지 광섬유만 100%인 매출인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내년 정도 되면 40%까지 광섬유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기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이 광섬유 그 도펀트 원료 일종의 게르마늄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원가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섬유 자체도 수요 공급이 딸리니까 원자재 값 올라가는 거를 판가에 전이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요 공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요의 지속성 대비 공급이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북미의 이 광대역 인프라 확산, AI 데이터 센터의 구리선 대체 수요, 물론 얼마나 많은 구리선을 대체하겠어 이런 시장의 우려도 있지만 결국은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형태로 간다. AI 데이터 센터도 최적의 효율화를 찾을 거고 최적의 효율화의 한 단면에는 광섬유가 있다. 무선이 유선을 대체하나 무선망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기지국까지 연결한 백홀에 대한 광섬유의 수요는 더 폭증할 거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AI 하이퍼스케일러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대체제로서 광섬유가 급부상하고 있고 실제 주가 코닝이라든지 코히어런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루멘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 광섬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이제 내부 렉과 렉 사이를 연결하는 소위 말하는 멀티모드 광섬유의 비중이 앞으로 이제
올해 매출의 5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이 멀티모드 광섬유 점점 더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미국 정부에서 광대역 인프라 사업 비드라고 하는데 BEAD 비드 프로그램이 올해 5월달 기준으로 54개 주에서 예산 승인이 최종 승인을 마치고 집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내 공장 캐파를 보유한 1등 업체 코닝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 자회사를 갖고 있는 LS 전선의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고 4년치 물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통신 중에서 특히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한광통신이 막 5배, 뭐 6배까지 갔죠. 오늘도 뭐 17% 급등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대한광통신이 실적이 일단 뒷받침 돼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광통신의 절대적인 거는 공급망의 절대적인 값이치를 차지하는 코닝을 보셔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랑 8조의 계약은 시작에 불과하다 보고요. 엔비디아가 코닝에 또 5억 달러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와 빅테크가 코닝에 주목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코닝 물량을 아도치려고 공급에 대한 우선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현재 아까 북미의 비드 프로그램 정점 예산을 찍으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코닝의 지배력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코닝을 일단 탑티어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올해가 이 소위 말하는 광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적용되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가 스타트 포인트인 거지. 올해가 이 CPU 이 광 패키지 기술은 기존의 플러그로 꽂는 방식에서 이제는 칩과 광 엔진을 동시에 직접 결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광섬유의 시장은 2030년까지 현재 16억 달러에 불과한 시장에서 131억 달러로 연평균 30%의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고부가 광섬유 G657 요거의 모든 생산 라인이 집중되면서 일반 범용 G652 공급은 15에서 최대 20%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 작년 대비 100% 넘게 급증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의 대략적인 투자 규모가 850조에서 1000조인데 이 중에 약 15%에서 20%가 이 네트워크 인프라 중에 광통신에 배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850조에 15%면 130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섬유의 원료, 핵심 원료 유리 프리폼이 최소 2년 이상의 증설에 소요된다고 했어요. 근데 26년 올해 현재 5월달까지 착공된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무난하게 이 광섬유의 공급자 우위 시장을 가져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중국산 광섬유 업체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광섬유 업체들이 배제되면 비중국계 공급망인 한국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 그래도 수혜주인 대한광통신이 주가가 5배 이상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대한광통신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광섬유의 핵심 앞단의 소재인 프리폼의 자금용이고 글로벌로 이 유리 프리폼의 가동률이 9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 프리폼을 자체 생산하겠다고 갖춘 대한광통신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광통신 내에서 원가 경쟁력과 납기 대응력을 가진 탑티어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 실제 대한광통신도 북미 쪽으로 광섬유의 수주량이 전년 대비 YOY로 11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대한광통신이 이 광섬유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지만 대한광통신은 주가 측면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코닝을 탑티어라고 말씀드렸고 코닝을 제외한 미국의 실질적으로 루멘텀이라는 회사랑 코히어런트라는 광섬유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루멘텀과 코히어런트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루멘텀의 펌프 패키지를 납품하는 RF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RF 머티리얼즈도 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대까지 올라왔고요. RF 머티리얼즈도 실적을 보면 이제 연간으로 올해 1000억대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150억대, 내년에 1300억대, 영업이익 250억대, 28년도에 1700억대, 영업이익 350억대. 그래서 이 RF 머티리얼즈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RF 머티리얼즈를 갖고 있는 모회사가 바로 RFHRC입니다. 전력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RFHRC는 통신에 대한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방산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RFHRC의 핵심 자회사가 RF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RFHRC를 투자를 하면 RF 머티리얼즈는 덤으로 가져가는 구조고요. 그래서 RFHRC는 상대적으로 RF 머티리얼즈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올해는 무난하게 2,600억대, 내년에 3천억 매출 돌파를 예상하고 28년도에는 4천억 매출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500억대, 내년에 800억대, 28년도에 1,200억대 이렇게 커지고요. PE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올해 60배, 내년에 40배, 28년도에 30배 정도 수준이다. 코히어런트나 루멘텀이나 PER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광통신 탑티어들 루멘텀이나 코히어런트의 수혜도 받으면서 저는 오히려 대한광통신 쪽보다는 이 RF 머티리얼즈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RFHRC 이제 시가총액이 2조 사이즈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가 6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대한광통신도 시총이 많이 커졌는데요. 네, 3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 RFHRC 쪽이 훨씬 더 탄탄하다. 시총은 대한광통신이 RFHRC보다 더 커요. 근데 대한광통신 실적 보면 물론 여기도 좋아지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죠. 순이익이 7억입니다. 올해 7억, 내년에 120억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120억 기준으로 순이익을 봐도요, PER 어떻게 오가죠? 심플하죠.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이죠. 그러면 3조 2,419억 나누기 120억 해보시면 PER이요, 내년 포워드를 기준으로 해도 아까 RFHRC 40배 초중반이었어요. 28년도 기준으로 하면 30배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지금 이게 대한광통신 3조 시총이 2,419억인데요. 내년에 예상되는 당기순이익 121억입니다. PER이요 268배가 나옵니다. 268배. RFHRC 내년 포워드 PER, RFHRC도 싼 거 아닌데요. 대한광통신이 무지막지하게 비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RFHRC 내년 포워드 PER 40배입니다. 40배. 40배 대 268배입니다. 심지어 RFHRC가 갖고 있는 RF 머티리얼즈, 아까 실질적으로 루멘텀에 납품하는 직접적인 미국의 광통신 수혜주죠. RF 머티리얼즈도 PER이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대한광통신보다는 훨씬 싸죠. 그런데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50배입니다. 50배. 올해 포워드 PER 기준으로 75배고요. 그래서 저는 광통신 관련된 기업을 간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RFHRC를 미국 광통신 관련된 수혜주로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한광통신이 여기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서 PER 밸류에이션이 RFHRC 수준까지 떨어진다. PER 밸류에이션 포워드로 40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대한광통신이 충분히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의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268배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광통신 관련된 것도 ETF가 아마 나올 겁니다. 대한광통신, RF 머티리얼즈, RFHRC, 다양한 기업들 섞은 휴머노이드 로봇 ETF 나오듯이, 우주 ETF 나오듯이, 광통신 ETF도 미국 거 말고 국내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 ETF가 나오면 그 ETF를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업종 외에 눈여겨볼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조선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이 이제 HD현대중공업이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의 엔진사업부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중소엔진 수주를 받았습니다. 살짝 주춤한데요. 조선은 여전히 LNG, 미국발 LNG의 빅사이클이 실제 수주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오면 조선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떨어지고요.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LNG가 너무 기다리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컨테이너나 일반 상선 쪽에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비교했을 때, 방산과 비교했을 때 훨씬 조선 쪽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요. 주가에 대한 상승폭도 방산 대비, 전력기비 대비, 원전 대비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AI의 모멘텀이 붙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습니다.
멀티플이 상향 조정돼야 되는데 상향 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국발 LNG 분명히 올해 하반기부터 최종 투자 결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수주가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 많은 LNG 운반선으로 날라야 되는데 LNG 운반선 관련돼서 국내 조선 3사가 세계 탑티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선박을 쓸 이유가 없고요. 심지어 유럽 선사들 중에 또는 대만의 선사조차도 기존에 중국의 조선소에 발주를 줬던 물량 또는 앞으로 중국 조선소에 발주 줄 물량을 일본 조선소나 우리나라 조선소로 유턴하고 있다. 그런 현상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는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낮은 조선업종을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시나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10배거 찍은 종목들도 있지만 결국은 AI의 다음 사이클은 피지컬 AI로 넘어갈 거고 피지컬 AI는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거고 최근에 다시 주가가 잘 회복되는 국면으로 나오고 있는 현대차가 아직도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의 밸류에이션만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전기차도 잘하는 회사고요. 수소차도 잘하는 회사입니다. 하이브리드 세계 탑티어입니다. 이미 자동차로는 글로벌 탑3입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도 탑3를 도전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돼서 아마 가장 로봇의 파운드리,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파운드리를 하듯이 아마 로봇의 TSMC 역할을 현대차가 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자율주행도 진심입니다. 테슬라 웨이모 빼고 자율주행 이렇다 할 만한 자율주행 진짜 잘하는 완성차 업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현대차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대차는 엔비디아로부터 GPU 5만 장 받았죠. 그 5만 장으로 현대차도 자체적으로 자동차의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팩토링, 데이터 사업, 말 그대로 AI 데이터 사업 쪽으로도 현대차는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아직 지배구조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됐죠.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도 있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된 주들, 현대차랑 로보티즈 앞으로 아직까지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모멘텀이 남아있어서 조선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세 가지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투자금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1,000만 원 있다고 하면 일단 조선 20% 담을 것 같고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20% 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에 20%, 그러면 60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지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화장품 10%, 그리고 2차전지 10%, 그리고 80%죠. 나머지 20%는 일단 현금을 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변동성을 보기 위해서 80% 정도만 투자를 하고 20%는 현금을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장이 조금 소강 국면에 있는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7,000피 돌파한 상황에서 찍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주도주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의 철저한 포머 현상이 너무 심해질 것 같습니다.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작년 대비 내가 올해 성장했는지, 그리고 올해 내가 실제 내가 계획한 투자 전략과 내가 계획한 목표대로 하셨다면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갖고 있더라도 성공한 투자 매매를 하신 겁니다.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오래오래 투자하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 원금형 자산에서 투자형 자산으로 머니무브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국인 개인까지 국내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대한 노이즈도 끝나지 않았고 금리에 대한 변동성도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점점 더 이미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죠. 점점 더 투자 자산의 중요성은 더 올라갈 거고요. 엊그제 어린이날에 어린이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 삼성전자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내 주식 투자 아마 올해 정도 되면 2천만, 내년 정도 되면 2,500만 전 국민이 아마 주식 투자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강조한 생산적 금융의 가장 큰 근간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조선 세계 1등이고요. 반도체 세계 1등입니다. 저는 엔터도 세계 1등이라고 보고요. 방산 세계 1등 가려고 하죠. 전력기기 세계 1등으로 도약하려고 하죠. 이렇게 제조업이 강한 정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국뽕이 차오를 정도로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너무 포모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는 참고는 하시되 철저하게 나만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로 큰
롱텀의 장기 투자 빅사이클이 앞으로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대신에 또 내가 수익 난 거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하셨으면 꼭 수익 실현하셔서 그 수익금을 가족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베푸시거나 아니면 좋은 데 쓰시면 그게 분명히 다시 선순환 돼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2, 3주 뒤에 만약에 그때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AI 모멘텀이 붙은 신규 꼭 보셔야 될 업종이 있으면 질문지 없더라도 제가 꼭 공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되는데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시고 유튜브는 참고만 하세요. 유튜브에서 뭐 이 종목 얼마까지 간다, 뭐 이 종목 얼마에 사세요 라고 하면 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투자 판단 철저히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2, 3주 뒤에 꼭 주도 업종을 제가 또 잘 발견해가지고 찾아내서 말씀드릴 거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데일리경제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